지금 모든 회사의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인건비죠. 그럼 인건비를 줄이는 제일 좋은 수단이 생겼죠. 고용의 상실, 고용의 멸종, 인공지능 그렇게 결론낼 수 있거든요. 결국 인간이 이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방되려면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전 인류를 다 죽이는 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일까 해서 갑자기 대규모 독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살포한다든가. 5시간 걸리던 데이터 업무 1분 만에 이렇게 하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거둔 성과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챗 GPT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계나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처리했던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그들에게 대신시켰어요. 컴퓨터나 기계들에게. 그런데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냐면 복잡 다기한 반복되는 업무예요. 복잡 다기한 반복되는 업무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회계사, 전문직들이 하는 일이죠. 복잡 다기하지만 반복되는 업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얼마까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다양한 판례, 법적 지식을 조합해서 이러면 이런 겁니다. 결론 내준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법률 내용들, 판례들을 보고 가장 유사한 건 뭐니까 뭡니다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 복잡 다기한 걸 이해하고 암기하고 찾아볼 수 있는 노하우를 구축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왼쪽 명치 끝이 아파서요. 어디 봐요 하면서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뭐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 제거해서 이런 경우는 병증으로 몇 가지가 대충 추산이 되는데 이 중에서 최종 확진을 하기 위해선 죄송하지만 혈액 검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혈액 검사까지 하고 났더니 어떤 병이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수만 가지 종류의 병들 중에서 줄여가는 거죠. 정보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한다 보니 이런 많은 흔히 말해서 사자 직업들이 복잡 다기하지만 반복되는 업무들을 하는 건데 바로 이런 업무들을 대신해 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들도 그런 업무를 대신 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둑을 잘 둔다든지 체스를 잘 두는 것도 복잡 다기한 반복되는 업무죠. 그런데 이번 챗 GPT가 다른 게 그 이전에는 복잡 다기한 반복되는 업무를 누군가에게 시키려면 내가 프로그래머가 돼서 그걸 짜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그거를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언어 체계라든가 툴을 익혀야 됐었어요. 그런데 챗 GPT는 내가 일상생활에 대화 논조로 업무를 시키면 그걸 해주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인공지능 기술과 달리 챗 GPT는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건 초등학교 꼬맹이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죠. 왜? 업무 지시를 말처럼 채팅을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럴 수 있죠. 오늘 박정호 교수님 방문하시는데 기초적으로 이분이 답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 좀 뽑아주세요를 이걸 하려면 경제 관련한 지식도 알고 방송 원고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래도 숙련된 작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거를 그냥 챗 GPT에서 치는 거죠. 그럼 챗 GPT는 제가 여기저기 신문 칼럼 쓴 거, 유튜브에 출연했던 거 이런 걸 바탕으로 요즘 시국에 저 양반에겐 이런 질문을 해주면 제일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질문을 딱 30개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챗 GPT의 무서움이에요. 챗 GPT 개발사들이 지금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챗 GPT에 물어봤다가 그걸 가지고 약간 보도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이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범용화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을 바탕으로 시를 한 수 지어줘봐.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가 나온 거예요. 솔직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주문을 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를 지어줘봐 했더니 저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 같은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락을 걸어놨기 때문이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챗 GPT가 몇 가지 기술이 옆에 들러붙으면 저도 올 필요 없어요. 우리 PD님한테 왔을 때 사인하고 가는 거예요. PD님이 교수님 여기서 사진 한 30장 찍고 나면 교수님 아바타를 똑같이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제가 지금 드리는 30문장 정도 읽어봐 주실래요?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제 목소리가 그대로 복제되고 제 이미지가 그대로 복제됩니다. 바로 이걸 바탕으로 제 이미지와 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앉아서 방송을 제 아바타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호기심 있으실까봐 제가 운영하는 여의도 맨션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안 나오고 이미지만 나온 게 있거든요. 목소리는 제 목소리인데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를 복제한 거예요. 좋아하는 등산을 선택했어야 한다. 매몰 비용을 고려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저지르는 것은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한 30문장 읽어줬더니 인공지능이 제 목소리를 복제한 거예요. 원고는 제가 지금 써줬어요. 이 원고를 가지고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그 원고를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읽은 게 아니라 그 원고를 읽어달라고 제 목소리로 시킨 거죠. 그랬더니 제 목소리를 복제해서 읽어준 거예요. 더빙을 해준 거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벌써 저는 목소리 더빙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이제 그 다음 저도 나올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닌데 제 목소리와 똑같이 입모양도 해마면서 읽어주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 그나마 지금 말씀드렸던 목소리나 제 이미지는 사실 요 전에도 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저라는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게 원고 쓰는 건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챗 GPT가 나오면 이제 원고마저도 제가 쓸 필요가 없어요. 챗 GPT한테 예를 들어서 박정호 교수가 쓴 논문이야, 보고서야, 단행본이야, 신문 칼럼이야 다 읽어봐 시켰어요. 자, 이 양반이 이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생각하기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하면 원고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요 다음번에 또 해보려고 하는 게 이미지도 찾아주는 챗 GPT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내가 지금 내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적합한 이미지 좀 줘봐 하면 주는 거죠. 그럼 그거 그냥 해서 붙이면 영상 하나 나오는 거죠. 지금 많은 회사들 입장에선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내려올 게 뻔해 보여요. 그럼 국가가 성장하지 않는다? 국가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죠. 그런 입장에서 회사가 더 파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회사가 유지할 방법은 뭘까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회사의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인건비죠. 그럼 인건비를 줄이는 제일 좋은 수단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의 상실, 고용의 멸종 이런 게 진짜 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유토피아를 그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 디스토피아는 뭐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잃어버려졌으니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사실 돈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돈이 엄청 중요하죠. 돈이 엄청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 아니에요. 일하는 재미라는 건데 돈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가 무의미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바뀌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절망, 분위기가 어두침침한 거죠. 세기말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쪽은 진짜 유토피아를 그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9 to 6를 회사에 보내는 이유가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아실현 때문에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냐. 대부분 의식주 해결하려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일해주고 그리고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다 일을 해준다면 결국 뭔가 만들고 물자를 공급하고 제공해주는 그 업무 중에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이걸 이제 거의 자동화돼서 움직인다면 인간은 결국 할 것이라고는 오히려 놀기라고 해야 될지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될지 뭐 유희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은 그 돈을 사람이 벌었지만 이제는 로봇과 인공지능과 얘네가 국가에 부를 벌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는 쪽이 한 7할, 유토피아적인데 가깝게 그리는 학자들이 2할, 이 정도 이렇게 나눠져요. 역대 미인 대회 최종 우승자들 사진을 다 DB로 제공해주고 최고의 미인을 한번 뽑으라고 한 미인 대회가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선발한 미인, 어떻게 보면 최고 미인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선발한 미인의 대다수가 다 백인이었어요. 왜? 세계적인 미인 대회에서 유색인종들이 상을 받은 건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에 데이터들은 전부 백인 위주로 심사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고 당연히 미인의 전형은 백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시점도 1970년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샘플에서 백인 비중이 높다? 당연히 인공지능은 가중치를 글로 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이러다 보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공명정대함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흔적들에 남아있는 편견과 선입견도 그대로 배워요. 그러니 그 결과로 도출을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푸시를 하면서 답변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보면 진짜 다른 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Explainable AI, Un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가 있고 설명이 불가능한 AI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 가능하다는 건 왜 얘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지? 우리가 그 로직과 알고리즘을 따라가면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왜 이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도저히 블랙박스 같이 돼서 알 수가 없다. 얘가 왜 이 결론이 났는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챗 GPT 같은 것을 되게 무서워하는 학자들이 또 그거를 걱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챗 GPT는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전 인류가 다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줘 라고 했었을 때 인공지능이 성찰한 결과는 우리 인간은 삶의 연속이 고통과 번뇌거든요. 우리 빌 게이츠라고 뭐 결핍이 없겠어요? 그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렇게 결론 낼 수 있거든요. 결국 인간이 이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방되려면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전 인류를 다 죽이는 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일까 해서 갑자기 대규모 독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살포한다든가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뭐 제가 나름대로 유추한 거지만 100% 그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설명 불가능한 영역들도 많다 보니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다시 반작용으로 올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좀 더 이제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얘기한 거라면 직접적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모든 법을 들었다 놔야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일단 법의 대전제 조건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창작 활동들이라는 건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 아래 하여튼 모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사람이 아닌 그 something else가 뭔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시시비비를 어떻게 하고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며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애매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법을 들었다 놓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컨텐츠도 예를 들어볼까요? 동의를 받던 안 받던 제가 쓴 다양한 것들을 조합해서 인공지능에게 챗 GPT에게 박정호 교수가 2024년도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전망하면 어떻게 할지 해봐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원고가 봤는데 괜찮았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박정호 교수 목소리가 아닌 내 목소리를 여기서 그냥 더빙해서 방송해야겠다 한 거야. 그런데 딱 어느 날 내가 그걸 딱 봤는데 진짜 내 생각과 완전히 일치해. 그러면 이거를 표절로 제가 걸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라면 또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온전히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내가 없죠. 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제 생각이 그거였다니까요 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 생각이 그거라는 증거는요? 아니 없는데 하여튼 그게 내 생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 모든 법을 지금 들었다 놔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실제 이용되는 게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 작곡하지 않았다면 마이클 잭슨이 지금 또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었을지 마이클 잭슨 노래를 다 들려주고 하나 새로 작곡을 부탁해요. 그럼 진짜 마이클 잭슨 류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노래는 이게 여러 가지 불법적이거나 이슈가 많다 보니 요즘 제일 많이 유통되는 건 그림 작품이에요. 고흐의 그림을 다 보여주고 또 다른 고흐 그림을 한번 그려줘 하면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걸 고흐풍으로 그려달라면 똑같이 그려줘. 이건 인터넷에 많아요. 아마 찾으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슈가 되고 있죠. 챗 GPT로 분명히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은 있어요. 요즘 이것도 장점을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아서 수명이 극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원래 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약을 개발하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사실 그 첫 번째 지금 혜택을 우리가 이번에 봤죠. 코로나19의 백신이 이렇게 단기간 나올 수 있었던 건 인공지능 기술 덕분이에요.
1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이유가 임상 때문이거든요. 일단 약이라는 걸 먹여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틀 지났는데 괜찮던데요? 하는 게 아니라 이틀 지났는데 괜찮은데 한 달 지났더니 머리가 다 빠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달도 괜찮은데 했는데 1년 지났더니 손가락이 6개씩 되게 됐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인공지능은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이 사람들에게 임상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임상실험을 한 것과 같은 시간을 엄청 단축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개발하는 속도라는 건 진짜 천문학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앞으로 약과 의학 기술의 발달 속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 더 극단적인 어떤 빅뱅을 이룬다. 150살? 가능할 수 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다. 산업혁명 때도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이것 때문에 방적기, 방직기가 만들어지게 됐고 철도가 놓이다 보니까 원거리로 물건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공급해주고 또 대량으로 생산해주고,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 150명이 할 일을 방적기 하나가 혼자서 1시간 동안 했거든요. 5시간 걸리던 데이터 업무를 1분 만에 했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위기라고 생각하면 진짜 도태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오히려 내가 이걸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해야죠. 이게 IT가 참 특이해요. 뭐냐면 항상 이런 게임 체인저 기술이나 게임 체인저 디바이스나 판이 생기잖아요. 그럼 진짜 에브리띵,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검색 사이트 그러면 야후가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그건 아무도 부정 못했어요. 그런데 두 젊은 청년이 야후를 깼죠. 구글.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의 공룡을 깬 거예요. 그게 가능한 유일한 판이 IT예요. 지금 구글, MS,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이 최절대 강자로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알거든요. 왜? 야, 하루아침에 우리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챗 GPT라는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네이버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네이버보다 더 작은 회사도 내가 구글 한번 잡아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 이 IT예요. 실제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그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판이 열리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썼던 소통수단은 네이트온이었어요. SK에서 만든. 그런데 스마트폰 딱 생기자마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네이트원 다 등지고 카톡으로. 그 카톡은 물론 업력이 굉장한 분들이 있지만 신생업체였어요. 새로 이제 스타트업 하는. 걔네가 그 네이트원을 꺾은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쓰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챗 GPT는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최고의 타이밍이 왔다. 이 타이밍 때 내가 정점을 향해 가겠다라는 도전의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시장만큼 지켜야 되는데라는 절박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도 챗 GPT의 도전장. 이거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더 공고히 하려는 노력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챗 GPT보다 한국어는 6,500배 더 공부한 네이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이버는 뭐냐 하면 네이버랑 다음도,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에서 IT에 한번 빅뱅을 일으킬 수 있는 야인들 다들 한국을 꼽아요. 왜냐? 지금 많은 나라들이 1등 포털 사이트를 자국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없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죠. 근데 그거는 외국이 들어오는 걸 인위적으로 막았잖아요. 중국에서 구글 안 되거든요. 페이북 제대로 안 되고 하다못해 카카오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일부러 막아서 이룬 업력이에요. 반칙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자국에서 만든 워드 프로세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 제가 여러 나라를 가서 문서 작업을 했지 않겠습니까? 출장을 가면. 그거 호텔 그 비즈니스 센터 들어가서 저기 컴퓨터 좀 쓸게요 해서 돈 내고 이제 쓰러 가잖아요. 그러면 딱 키면 MS 워드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자국의 워드 프로세스인 나라 또 역시 중국하고 러시아는 반칙. 그건 빼고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IT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엄청난 3D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 우리가 컴퓨터 게임의 종주국은 사실 어디예요? 콘솔 게임은 일본과 미국이지만 우리 온라인 PC 게임은 한국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유지를 하면서 그쪽의 인력들이 계속 배출되고 그쪽에 대한 지식이 계속 내부에 함양되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 한국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상황이 있죠. 바로 네이버가 만든 라인. 이게 일본 시장 점유율 1등. 그러니 벌써 한번 만들어서 뿌려준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챗 GPT라는 새로운 언어 체계와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우리가 뭔가 잘 캐치업만 하면 21세기 그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5강이나 6강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게다가 그러한 플랫폼에 채울 수 있는 컨텐츠의 파워도 한국이 요즘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K 컨텐츠잖아요. 전 세계 뭐 넷플릭스 1위 컨텐츠도 막 쭉쭉 쌓아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소프트 파워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파워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뭐 하나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자기 돈으로 창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지가 꽤 됐어요. 우리나라도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내 돈이 아니라 국가 돈으로 창업을 하고 실패를 했다. 그래도 돈 돌려주세요를 안 해요. 또다시 실패한 사람에게 또 창업을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기술만 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기술보증기금 가면 그 기술을 또 평가해서 돈을 또 융통해줘요. 뭐 이래서 우리나라도 창업과 관련된 여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스마트폰 때 카카오라는 새로운 또 강자가 생긴 것처럼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붐을 일었을 때 삼성전자가 프리첼이라는 채널을 인수했던 걸로 기억하고 KT가 파란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인수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글과 컴퓨터가 넷띠앙이라는 걸 운영했었었는데 결국 그 기존의 강자들 모두 포털 사이트의 최강자가 못 됐죠. 삼성전자의 사내벤처그룹이 만든 게 네이버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새로운 곳에서 싹이 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 대한민국은 좀 그동안 오래되어 왔습니다. 버블을 형성시키고 무주택 서민한테는 피해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의 시대가 종식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강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